김학철 문학전집 3 최후의 분대장 보리 최창호 선생님의 세 번째 책 읽기 모임 50+ 중부 캠퍼스 지하 1층 공덕역 2번 출구 세 번째인데 모두 1명, 2명, 3명, 4명 박영희, 정원, 김성미, 병건면, 최창호 모두 5명 김학철, 진쉐티에 본명은 홍성걸, 홍싱지에 1916년 조선 원산에서 태어나 서울 보성고보 재학 중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중국 상해로 탈출, 김원봉 휴하의열단 반일테러 활동에 가담, 중국 중앙육군공관학교 황포공관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조선의용대 창립대원으로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1940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 1941년 태양산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 다리의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압송,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4년 동안 복역했다. 옥중에서 부상당한 다리를 절단하고 1945년 일본이 투항하여 추록했다. 서울에서 조선 독립동맹에 참여, 단편, 진해 1945년을 발표하면서 창작 활동을 시작하고 그 뒤 평양에서 노동신문 기자로 일하다가 1950년부터 중국 북경 중앙문학연구소 소장 정령에서 창작 활동을 계속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20세기의 신화, 필화사건으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1980년 복권되어 창작 활동을 재개하고 2001년 9월 25일 연길에서 세상을 떠났다. 장편 소설 해랑강아 말하라 1954년, 격정시대 1986년, 20세기 신화 1996년 소설집 무명소설 1989년, 태양산록 1989년 산문집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1994년, 나의 길 1996년, 우렁이 속 같은 세상 2001년, 사또님 말씀이야 늘 월습지 2002년, 전기문학 항전별곡 1983년,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 1995년 등 이 밖에도 많은 저서를 만들었다. 갑이 25,000원 사나운 비바람이 치는 길가에 다 못 가고 쓰러진 너의 뜻을 이어서 이룰 것을 맹세하노니 진리의 그늘 밑에 길이길이 잠들으라. 불멸의 영령 조선의용군 추도가 최후의 분대장 일러두기 1. 김학철 문학전집은 김학철이 남과 북 그리고 중국에서 쓴 글을 모두 모아 보리 출판사에서 전집으로 다시 펴내는 것입니다. 2. 작가가 살았던 광복 초기설, 북녘과 중국에서 쓰이던 말, 비표준어들을 원전에 따라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현행 한글 맞춤법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우리말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한글 맞춤법에 따라 편집되어 남녘에서 출간된 책은 남녘 초판본을 따라 표기했습니다. 3.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한글 맞춤법에 따라 고친 것도 있습니다. 기억, 한자 말은 두음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예, 랄리, 난리, 내일, 내일, 력사, 역사, 단, 인명 표기와 고유명사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리, 유, 류,
임, 림, 인, 린, 니은, 싸이시오, 된소리 따위도 적용했습니다. 예, 바줄, 밧줄, 혼자말, 혼잣말, 백운, 백군, 잠깐, 잠깐, 되었다, 되었다. 디귿, 외국에서 들어온 말은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습니다. 예, 그로퍼트낀, 크로퍼낀, 버트, 보트, 라디오, 라디오, 버스, 버스, 샴펑, 샴페인, 시비리, 시베리아, 단, 중국 고유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원전에 나오는 대로 표기했습니다. 예, 모택동, 마오쩌둥, 장개석, 정제시, 북경, 베이징, 연안, 연안, 태양산, 타이항산. 1945년 일본 투항으로 나가사키 감옥에서 석방된 김학철.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 김학철은 바로 이곳 감방에서 1942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3년 6개월 수감, 다리 하나를 절단했다. 1946년 서울 명동에서 열린 조선문학가동맹 합평회, 김학철 소설 균열로 합평을 했고 당시 허준을 비롯한 한국 대표 작가들 가운데 찬란한 웃음을 짓는 김학철이 있다. 1951년 중국 북경 이화원 자택에서 부인 김혜원 여사와 아들 김혜영과 함께 김학철에게 짧지만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다. 1994년 KBS 해외 동포상 수상식에 김학철과 부인 김혜원 여사. 1989년 소설가 조정대와 부인인 시인 김초혜와 함께. 1981년 김학철을 찾아 연길에 온 정령 부부와 루가리 부부. 그들은 로신의 전우였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김학철 부부가 강연을 마친 뒤 오무라 교수 가족과 함께. 10페이지 추천사 혁명적 낙관주의자 김학철 신경림 시인. 김학철 선생은 전통 사회주의자이고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라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 없다. 끝내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 사람이다. 내가 읽은 김학철 선생의 작품을 처음 읽은 것은 1948년 담뱃국이라는 소설이었다. 김학철 선생은 사회주의자이지만 그가 쓴 소설에서는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 사람 사는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뒤 그 작품에 대해 서평을 쓴 인연으로 연변에서 김학철 선생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다. 내가 본 김학철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또 소설 쓰는 것을 매우 즐겨했다. 김학철 선생의 글은 한국 문학을 매우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국 문학의 한 갈래라고 본다. 그가 쓴 글들이 김학철 문학 전집으로 나온다니 참으로 기쁘다. 혁명적 낙관주의자 김학철 선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11페이지 김학철 문학 전집 발간을 축하하며 오무라마소 와세다 대학 명예교수. 한국의 보리출판사에서 김학철 문학 전집 전 12권이 출판된다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김학철은 불려불굴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가 평생 지향한 것은 그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였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은 넉넉했던 팔로군 생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은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고 사회주의가 되려면 인간적이어야만 하는 것이었지요. 2001년 김학철의 유해는 태어난 고향인 원산에 닿도록 두만강에 띄워보내졌습니다. 원산에 닿은 유해는 한국에 와서 김학철 문학 전집으로 태어났고 동해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김학철 선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차례 추천사 한국판에 붙여 해발 0m 19페이지 원산 제네스트 36페이지 서울 52페이지 지금은 남의 땅 72페이지 리제요 탈옥 사건 87페이지 임시정부 없는 상해 108페이지 조선민족혁명당 126페이지 전쟁 145페이지 독립중대 160페이지 김구 피격사건 176페이지 조선의용대 196페이지 화선 213페이지 한국 한수유역 233페이지 (2014년 8월 16일) 금요일 공덕역 2번 출구 50플러스 종북 캠퍼스 역사사랑 모임 최창우 010-3218-7841 19페이지 해발 0m 1 거센 바다과 암벽을 들이닥칠 때마다 방바닥이 움실움실 들러오는 개딱지 같은 삼간 초가집에는 집에서 난 태어났다. 호적장으로는 차남이었으나 형이 젖먹이 때 죽고 없었으므로 실은 장남이 셈이었다. 우리 집에서 바다까지는 불과 몇 발자국. 갈바람, 서풍이 부는 날 방문을 열고 침을 퇴 뱉으면 치미가 떨어질 만한 거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해발 0m 지대의 주민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동네 아저씨들처럼 그렇게 노상 바다에 나가야 하는 뱃사람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한결 안전하고 또 편안한 누룩 제조업자였다. 이 누룩 제조업자가 늘상 벼르기를 돈을 벌면 사진을 한번 찍어야지. 하지만 34살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덜컥 죽는 바람에 그 소원은 끝내 이루어보지 못하고 말았다. 내 나이 7살 때였다. 1916년이니까 7살이면 1923년. 당시 사진관에 가 사진 한 장을 찍자면 60전 쌀 한 말 값이 더 들었으니까 무리도 아니었다. 34살에. 스물아홉 살에 과부가 된 어머니가 29? 팔상천하네. 우리 삼남매를 기르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 하시는데 변변찮은 아마 가독을 상속해야 할 이 외아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해 그 속을 무척 썩여들였다. 또 어리투성이구나. 늦가래는 하나도 없고. 내 통신부를 들여다보며 푸념을 하실 적마다 나는 여럿이 뒤통수만 걸쩍거렸다. 하지만 언제나 그 시기 장식으로 아무 개진이 없이 나는 아예 새을자 전문가가 되어버리다시피 했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리 이 늦거래 갑의 아쉬운 꿈을 제대로 이루어보지도 못한 어머니가 훗날 그러니까 환진갑이 다 지나가지고 그 어느 독재 정권의 1495 대상 지역에서 그 한많은 생애를 끝마칠 줄을. 1495 대상 지역이란 내각 결정 149호에 따라 불순분자라는 것들을 경리 수용하는 상간 오지의 유배지이다. 그들은 거기가 이른바 반동분자의 가족이다. 본인은 지은 죄가 없이 언거를 입어 연좌제에 걸린 남녀노소들이다. 공부는 못하는 주제에 타고난 성질 때문인지 엉뚱한 짓은 또 곧잘 하는 게 나였다.
12살 때다. 이웃에 사는 같은 또래의 일본 계집아이하고 좀 사귀어 볼 마음이 긴해서 12살? 친구가 되자 고 쓴 쪽지를 건넸다가 이튿날 엄마가 그럼 못쓴데 하는 바람에 못쓰게서 뒤통수를 치고 돌아선 것도 그 한 예일 것이다. 한학구개가 첩약 한 재를 지어오라고 외할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마 한 사원각수 될 게다 하고 약방문과 돈 5원을 건네주시는데 시키는 대로 가 약을 찍고 보니 놀랍게도 약값이 엄청나게 틀려 단돈 20몇 전밖에 안 되는지라. 이른 통에 한 오전쯤 떼먹어선 아무 뒤탈도 없을 거라고 판단. 호떡 오전어치를 우선 사먹고 기분이 극히 양호한 상태로 돌아온 즈. 야, 이 녀석아, 누가 한 첩 지어오랬냐? 한 재를 지어오랬지. 한 재는 20첩이야, 20첩. 하고 외할아버지가 개탄을 하시는 것이었다. 등기 우편으로 붙이라면 13전짜리 우표를 아예 붙여서 건네주는 편지를 그대로 들고 가 우체통에다 집어넣고 어깨바람 나게 돌아왔더니 영수증은? 하고 손을 내미는지라. 영수증요? 무슨 영수증? 하고 멍청한 소리를 해 외할아버지 애를 말려드리기도 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1916년 나라가 망하고도 6해가 더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망국노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부자유도 느끼지를 못하며 10살 때까지 태평으로 자랐다. 우리 고향 원산은 당시 영흥만 요새 사령부의 관할구역이었으므로 5교에서의 촬영이나 사생 따위는 포고령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학교 5학년이 되면 요새 사령부의 관인이 찍힌 사생 흑가증을 발급받는다. 사생증을 받아준 내 마음은 마치 무슨 대단한 면허증이라도 받은 것 마냥 대견하기만 했다. 5학년부터는 국사라는 것을 배우는데 천조 대신이니 신무천왕이니 하는 따위를 내리 모겠으나 별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배웠다. 오히려 재미가 있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한편 동급생들이 국사교과서 표지의 국자와 국어교과서의 국자를 모두 일자로 고쳐 놓는 데는 나도 동조를 했다. 그리고 지리보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똑같은 빨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다른 빛깔로 고쳐 칠하는데도 역시 빠지지 않았다. 교장, 일본인 한 대 들키면 경친다. 조심들 해. 담임 선생님이 넌지시 주의를 주시는 바람에 우리는 도리어 고무가 돼 한수를 더 떴다. 더욱 기탄들이 없어졌다.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가 원산항에 기항했을 때의 장관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떠다니는 강철의 요새들이 항내를 꽉 메운 것 같은 데다가 천신의 장검인 양 밤하늘을 가로 세로 가르는 탐조등의 눈부신 광망들은 더없는 구경거리였다. 기암 무츠의 자매함인 나가도를 견학한 것은 더구나 인상적이었다. 두 함이 다 배수량 36,000톤으로 16인치포 3문씩을 갖춘 초노급 함이었다. 선생님 인수라에 등함한 우리를 깨끗한 수병복을 입은 젊은 수병이 데리고 다니며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우리는 절로들 어깨가 으쓱 그려졌다. 우리 해군이 세계 제일이다. 우리 무적함대 앞에 어느 놈이 감히. 우리는 긍지감에 가슴들이 부풀 지경이었다. 반일 감정과 친일 감정이 밀물과 썰물처럼 아침 저녁으로 갉아들고 쓱 바뀌는 기이한 시절이었다. 우리를 그토록 경도시켰던 이 초노급함 나가도는 그때로부터 16년 뒤인 태평양 전쟁 말기에, 그러니까 내가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정치범으로 복역을 하고 있을 무렵에 세토나이카에서 미군 항공대에 의해 격침이 됐다.
나가도가 지구 표면에서 사라지고 또 만 50년이 지난 1994년 5월 현재 나는 중국 땅에서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안배가 아니란들 누가 감히 이렇게 될 것을 예측이나 했으랴. 23페이지 2. 해발 0m 최후의 분대장 원산 시내 처음에는 활동 사진관이 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는 관, 즉 외관에 세워진 유락관이고 또 하나는 우리네 거주지역에 세워진 동락좌였다. 유락관은 푹신푹신한 다다미를 깔고 신발 맡아보는 고원을 따로 두었지만 동락좌는 딱딱한 삿자리를 깔고 벗은 신발은 각자가 관리를 하게 만든 까닭에 관람객들은 입장권을 사기 전에 먼저 헌 신문지부터 한 장씩 준비를 해야 했다. 벗은 신발을 제각기 싸들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변소에 들어가기 전에 위생지부터 마련을 하는 것과 비슷했다. 영사기는 한 대씩밖에 없었으니까 수동으로 한 권을 다 돌리면 호각을 불고 불을 켰다. 필름을 갈아 끼우면 다시 불을 끄고 다음 권을 돌리는데 깔아 끼우는 동안이 어지간히 길어서 다 돌린 필름은 거꾸로 감아 놓아야 하므로 장래에는 오래 주전부리 판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매상을 올리려고 매점하고 기수, 찌쇼가 짜고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성 영화였으므로 변사 양반이 멋지게 또 구성지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변사 양반이 기생방에 골아 떨어지거나 하는 날에는 야단이었다. 관객 중에서 어뜩 비특한 자원봉사자들이 올라가 대신하다가는 저 자식 저게 뭐냐? 고양이 목 조르는 소리냐? 당장 부젓가락으로 집어내라. 무사람의 야유와 소란한 휘파람 소리 속에 벼락 변사들이 머리를 싸주고 쫓겨내려곤 했기 때문이다. 통상 자정쯤에야 겨우 파하는데 입장료 10전을 낸 게 아까우니까 검질긴 관객들은 아무리 지루해도 끝까지 참아서 제값을 빼고야 말았다. 10전이면 쌀이 되가옷이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표를 사지 못하는 아이들은 변소 보내는 구멍으로 기어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다가 들키면 경을 치고 혼쭐이 나곤 했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구차한 짓은 한 번도 안 했다. 하긴 경을 칠까봐 겁이 나는 것도 없지는 않았다. 교모를 찢어 쓰는 바람이 불어 다들 조금씩 찢어서 쓰는데 멋을 부릴 줄 아는 녀석들은 찢은 데를 빨간 색칠로 살짝 찍으면서 쓰기도 했다. 나는 언제나 과불급인지라 멀쩡한 모자를 급조적으로 찍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너덜너덜한 넝마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무슨 일로 동급생 하나를 그 집으로 찾아갔더니 녀석은 마침 어디 나가고 없고 그 어머니가 혼자서 절구지를 하고 있었다. 이튿날 학교에서 만나자마자 그 녀석이 물어보는 것이었다. 너 어제 우리 집에 왔댔지? 그걸 너 어떻게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넝마 같은 모자를 쓴 개망나니가 찾아왔더라고. 너밖에 더 있니? 그 들개먹은 울 엄마는 내 얼굴은 좀 알아도 이름까지는 모르는 터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학교의 긴 복도 끝에서 이쪽을 향하고 걸어오는 동급생 한 녀석을 먼저 보고 깜짝이야를 시켜주려고 얼른 중앙 현관 모퉁이에 숨어섰다가 닥쳐왔을 때 어흥 하고 들이닥쳤다. 한데 치고 보니 외삼촌이라고. 깜짝이야를 당한 것은 그 녀석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다. 신주 모셔야 할 미나미 교장, 일본인 교장이었다. 동급생 녀석이 오다가 교무실로 들어가는 것과 거의 동시에 교장이 외출을 하려고 교장실에서 나와 릴레이, 즉 이어달리기가 돼버린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어찌 사달이 아니 날 것인가.
미나미 교장은 평소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복도를 다닐 때 모자는 꼭 손에 들고 그리고 발끝으로만 사뿐사뿐 그렸다. 이것을 우악스런 손으로 어흥 하고 덮치는 통에 미나미 교장이 손에 든 둥글 납작한 맥고 모자에 구멍이 빠끔 뚫렸다. 나는 지진으로 발밑의 땅이 푹 둘러 빠진 것만큼이나 놀랐다. 화가 난 교장은 당장 나를 현행범 취급을 했다. 교장실로 끌고 들어가 눈이 빠지게 야단을 치고서도 부족해 내일 학부형을 출두시키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어머니 대신 외삼촌이 출두를 해 정식으로 소인을 게올리고 그리고 모잣값 60전을 변상을 하고서야 일은 겨우 마무리가 됐다. 당시 월사금이 60전이었으니까 말하자면 월사금 한 달치를 더 낸 셈인데 아무튼 그놈의 깜짝이야 한 번에 거금 60전이 날아갈 줄이야. (26페이지) 3. 최후의 분대장 해발 0m. 남산동의 새로 난 신장로가 T형을 이룬 동남쪽 모퉁이에 원산 청년회관이란 간판을 건 2층짜리 목조 건물 한 동이 서 있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원산 바닥에 시글벅을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도회 청인셈이었으나 나는 무정부주의가 뭔지조차 몰랐으므로 그 회관을 그저 괜찮은 놀이공간쯤으로 여겼다. 무단 출입을 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넓은 다다미 방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제주를 넘고 또 물구나무를 서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도 떼끼놈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 회관에 드나드는 멤버들 중에 얼굴 아는 아저씨들이 많았던 까닭에 개구쟁이 녀석 내버려둬라쯤 돼 있었던 모양이다. 청년회의 리더격인 조시원은 조선일보의 지국장으로서 우리 바로 이웃에 살았다. 그리고 버금가는 활동가 김정희는 내 동급생 은희의 형으로서 별순사 순사부장의 맏아들이었다. 그는 해사한 얼굴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언제나 흐름한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다녔다. 그게 왜 그리도 보기가 좋았던지 김정희는 언제나 내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는 아무 때고 나를 보기만 하면 아무 말 없이 그저 머리만 한번 쓱 쓰다듬어주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내 이 밤송이 같고 고슴도치 같은 머리를. 신장로 비스기 맞은편에는 조제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칼찬 순사들이 들락날락하는 데라서 나는 경귀 신이 원지 찡귀 셔wen지를 해 그 근처에도 얼씬을 안 했다. 찡귀 셔wen지 경귀신 이원지. 어느 날 청년회관 앞 테니스 코트에서 너듯이 곰공을 가지고 찜불을 놀고 있는데 베란간 한 40~50명은 돼 보이는 장정 떼거리가 풍우같이 몰려왔다. 뒤에는 한 채의 구루마 손수레가 딸렸는데 주먹다시만한 돌멩이들이 거들먹하게 실렸다. 머리들을 찔끈찔끈 동린 품이 마치 패싸움이라도 붙들어 오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눈들이 동그래져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금세 벼락같은 공성전이 벌어졌다. 구루마에 싣고 온 돌멩이들이 우박치듯 날아가 청년회관의 아래 위층 유리창들을 여지없이 깡그리 박살을 내는 것이었다. 불의 습격을 받은 회관 측은 유리창을 부수지르며 날아든 돌멩이들을 집어가지고 반격을 했다. 투석전이 잠시 뜸해졌을 때 공격자들이 서로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 회관 측이 배트, 야구 방망이와 면도칼, 자전거 사슬 따위로 무장을 하고 현관을 사수하는 까닭에 옥내로 돌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효관측은 일제히 마루장을 굴려대며 무슨 노래인지 아무튼 용장한 노래를 시위적으로 불러서 한동안 기세를 올리더니 갑자기 우르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쏟아져 나와서는 손에 쟁기들을 내두르며 포이즌으로 돌진을 하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매서운지 감히 막아낼 엄두들을 못 냈다. 돌격대는 마치 무인지경을 가기라도 하듯이 당차고 또 방자스러웠다. 이와 같은 돌격이 2번 거듭됐으나 워낙 중과부적이라 아무래도 안 되겠든지 3번째 돌격을 해서는 다시 거쳐 들어가지를 않고 그 길로 혈로를 뚫고 36개를 놓았다. 그러니까 전원 줄행랑들을 채워버린 것이다. 공격자들은 개가를 올리며 회관 앞뒷문에다가 널빤지들을 X자형으로 엇대고 꽝꽝 못질을 해서 아예 봉쇄를 해버린 뒤 의기양양해 회성들 하는데 끌고 가는 구루마에는 쓰다 남은 돌멩이와 고춧가루 자루가 그대로 실려 있었다. 말썽거리 무정부주의자들의 눈을 민간 최루탄 고춧가루로 깡그리 멀게 해놓고 사다듬이질을 해 그 못된 버릇을 철저히 떼어줄 심산이었던 모양이다. 이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조무래기들은 모두 청년회관 편이었다. 청년회관 편은 개개다 영웅들로 보이는 반면에 습격을 온 놈들은 깡그리 불안당으로만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습격을 온 것은 명석동에 본거를 둔 적색 노조의 조합원들인데 무정부주의자들이 자기네 조합에다 프락치를 박아가지고 파괴활동을 일삼는데 분격한 나머지 이를 응징하려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주재소의 동향이었다. 대규모의 난투극이 벌어지는 동안 주재소의 순사들은 한 놈도 밖으로 나와 볼 생각을 아니하고 모두 유리창에다 코를 납작 붙이고 구경들만 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두세 놈이 쌈판만 좀 부려도 다 붙잡아다 야단을 치고 벌을 세우고 하던 놈들이 백주 대낮에 무법 천지로 난리판을 벌이는데도 잡아가기는커녕 강 건너 불보듯 하며 서로 돌아보고 낄낄거리기만 하니 이게 대체 어찌된 심판인가. 몇 해 후 나는 뜻하지 않게 서울에서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괴현상에 부닥치게 된다. 만보산 사건 때였다. 자세한 설명은 이 다음으로 미룬다. 나의 소년 시절의 우상이었던 김정희가 그 후 옥살이를 하고 나와 20대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때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일본 고베에서 발간되는 잡지 무쿠게 무궁화에 실린 한 편의 글을 읽고 보고서였다. 그 글에서 청년회관의 일이 됐던 조시원을 동아일보의 지국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조선일보 원산지국이라는 간판 밑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녀 보았기에 기억이 분명하다. 그 간판은 우리가 드나드는 바로 길목에 걸려 있었으니까. 29페이지 4 해발 0m 최후의 분대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몸살이 나는 성질이라 활을 만들어가지고 이웃집 갈바자 갈대로 곁은 바자에 탐스럽게 열려서 매달린 호박을 관액으로 사수를 익혔다. 아주머니네 아들 양반이 고맙게도 우리 호박을 벌집을 만들어놨으니 어디 한번 와 구경이나 좀 하슈. 그 집 주인에게 이와 같은 비아냥을 듣고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는 바람에 궁술은 포기를 하고 검술로 전환을 했다. 목금을 만들어가지고 고장, 동장 내 과수원 가시나무 울타리를 상대로 검술을 익히다가 너 그 가시나무하고 무슨 원수지였니?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모양이구나 하고 고장 마누라에게 핀둥이를 쏘이는 바람에 검술마저 포기를 하니 앞길이 막막했다.
낸장, 임자가 없는 건 말썽이 없을 테지. 이러한 작상하에 땅벌의 어린 벌레를 잡아먹고 역발상 기계새의 장사가 한번 돼보려고 섣불리 불을 놓아 굴 안에다 연기를 넣었다가 보기 좋게 실패. 격노한 땅벌떼의 그족 일치적인 포유 공격을 받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이튿날 엄두꺼비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려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난 것 마냥 정신없이들 쳐다보는 바람에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했다. 정말이지 관람료를 받지 못하는 게 원통할 지경이었다. 비행기라는 것을 처음 본 것도 역시 이 무렵이었다. 교수주임 인소라에 명사심리에 가봤는데 이제 생각하면 쌍의 단발기였다. 날개와 동체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 정찰기쯤 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다들 금줄 밖에서 견학을 했는데 비행기가 뜰 때 잠자리 꽁무니 같은 미부를 앞무리보다 먼저 쳐드는 게 인상적이었다. 꼬리가 땅에 닿을까봐 그러는 것 같았다. 잠수함도 견학했다. 견학이래야 고작 장교에 갖다 댄 것을 장교 위에서 구경을 하는 것뿐인데 쇠로 만든 고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견학을 마치고 귀교한 뒤 교실에서 처음으로 리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야기를 들었다. 이건 교과서에선 배울 수 없는 거지만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기에 얘기하는 거다. 교장 선생님 알면 펄쩍 뛸 게다.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담임인 리영리 선생님이 이렇게 허들을 뗄 때 우리는 모두 긴장해서 귀들을 쫑긋 세웠다. 토끼들처럼. 그때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도 리순신 장군에 대한 나의 숭앙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1989년에 한국에 갔을 때 현충사회가 분양하고 배려한 것도 다 그 숭앙의 표현이다. 한편 리영리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도 아직 내 가슴속에 걸려서 다 가시지를 않았다. 그분이 장티푸스로 근 달 반 동안이나 결근을 했을 때 내가 대설궂게 콱 죽어나 버리지 하고 뇌가린 불공서로가 어떡하다 그 귀에 들어간 선생님은 여간만 상심을 하지 않으셨단다. 머리가 설핏하게 빠진 선생님이 헬쑥한 얼굴로 다시 교단에 서 가지고 내가 앓는 동안 나를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아이가 있단 말을 듣고 난 정말 섭섭했다. 내가 얼마나 덕이 없으면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느냐. 탄식하며 눈을 쓴벅쓴벅 하실 때 나는 쥐구멍을 찾았다. 당장 달려나가 선생님 발밑에 꿇어 엎드려 죄만을 올리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 후 근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1947년에 원산 사범학교 교무주임으로 계시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새삼스레 용서를 빌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고 과거지사를 떠올리지 못하시는지라 나는 더욱더 마음이 개운치를 못했다. 진 빚을 이젠 영원히 갚을 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31페이지 5. 해마다 단오날이면 광석동 뒷산 및 놀이터에서 씨름판이 벌어지곤 했다. 나는 씨름 구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백차일 치듯 한 사람들 틈을 누비고 돌아다니며 매사 먹고 무릇 사먹고 엿사 먹고 콩국 사먹고 주전부리를 마음껏 하는 게 흐뭇하고 흡족하고 즐거우면서 또 신명이 났다. 이날 우리 미래는 30을 갓 넘은 어머니와 묘령의 두 이모 그리고 우리 3남매 이렇게 모두 6이었다. 일행이 자동차부 앞을 지나게 됐을 때 나는 갑자기 자동차도 한번 못 타보고 이 세상에 살아선 뭘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엄마, 우리 자동차 타고 가. 자동차를 한번 타자면 쌀 한 말 8대 값. 1원이 달아나는 판이라 어머니는 매우 난처해하는 눈치였다.
이따 올 때 타셨구나. 올 때? 꼭이지? 꼭이지 않고. 어머니는 내가 까마귀알을 까먹어서 돌아올 때쯤이면 이 꼭을 까맣게 잊어버릴 줄 알았던 모양이다. 알았던 모양이나 천만의 말씀이었다.